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신경님의 농무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농무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농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뒤 수업 영상을 클릭하라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무라고 하는 시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미리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금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춤을 추면서 이 농사를 마쳤던 어떤 논을 돌고 집마다 곳곳을 그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흥겹게 춤을 추고 그 즐거운 농사 일의 어떤 보람이나 경험, 힘겨웠던 것에 대한 뒤풀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시에서도 보면요. 텅 빈 운동장에서 나중에 소주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가거나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세전을 거쳐서 도수장을 가거나 하는 식으로 공간이 계속 이동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전체로는 딱 한 덩어리의 시지만 연이 하나예요. 한 덩어리의 시지만 선생님도 편의상 공간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장면이 나누어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농무, 신경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텅 빈 운동장에서 농무 공연을 한 것 같죠?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첫 행부터 함께 볼 거예요. 우리같이 202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농무 자체가 좀 낯선 거지만요. 농촌의 정감 넘치는 풍경이나 풍속이 익숙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농무라는 제목은 농촌의 축제와 같은 흥겨운 정서를 반사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그 정겨운 느낌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1970년대 이런저런 아쉬움과 추억을 떠올리며 시를 읽기 시작했겠죠. 아, 정말 예전에 내가 봤던 농무는 완전 신났었는데 추억 돋네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첫 행을 딱 읽었는데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라고 해버리죠. 징이 울리는 것이야 징 하면서 뭔가가 시작할 때도 이제 하는 거고요. 징 하면서 뭔가가 끝날 때도 울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막이 내렸다 라고 해버리면 뭐라고 해석하게 되죠? 말 그대로 이제 끝나버린 거죠. 우리가 어떤 공연을 약간 기대감에 차서 보러 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다 끝나서 막이 쭉 내리고 있으면 어떤 기분인가요? 허탈하고 허무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작품이 시작됨과 동시에 농무 공연이 끝나버리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허탈감이나 쓸쓸함 이런 걸 부여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작품 시작과 동시에 농무 공연이 끝 나버린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독자는 좀 허탈감이나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의 그런 허탈감이나 쓸쓸함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독자들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제 막 농무 이미지를 떠올리며 읽기 시작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허탈함이나 쓸쓸함은 우리의 기분이 쫙 가라앉는 느낌을 주죠. 그 표현 자체도 막이 내렸다 라고 하면서 쫙 내려앉는 기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요, 하강 이미지라고 합니다.
반대 개념인 상승 이미지는 막 불길이 치솟거나 기분이 한층 업돼 버리는 막 진짜 막 텐션 업되는 그런 즐거운 감정이 고양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독자들도 뭔가 당시 농촌의 농민들 또는 화자가 느꼈을 낙담감이라든지 뭐 허탈감 이런 걸 같이 느끼면서 시를 읽어나갈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제대로 된 무대가 아닌 가설무대에서 농무 공연을 하고 난 시간 구경꾼은 싹 다 빠져서 돌아가고 운동장은 텅 비어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농무가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 축제의 여운을 즐기면서 같이 여기저기 흥겨운 마음으로 남아 같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야, 네 덕분에 우리 모내기 엄청 잘했잖아. 우리 농사 다 네 덕이야. 고마워 고마워. 또 완전 짱. 우리 뭐 이제 한 해 배고플 걱정 없겠다. 농사 지은 거 다 팔아서 우리 아들 학교 보내야지. 뭐 이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얼쑤덜쑤 하련만 그냥 농무가 단순한 눈요깃거리로 돼버려서 그런지 구경꾼들이 그냥 쫙 돌아가 버리고 운동장은 공허하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 농무를 농사로 인생이 뭐 활짝 필 것 같지도 않은 오히려 빚잔치나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 농무를 쳤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울분이나 괴로움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공간이 되는 텅 빈 운동장 이것이 주는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운동장이라는 공간에서 공연을 했으니까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텅 빈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이 사람 있잖아. 근데 완전히 텅 빈 건 아니잖아. 근데도 텅 비었다고 하면 굉장히 쓸쓸하거나 공허하거나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미지가 좀 쓸쓸함,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이 내렸다가 주는 의미하고 비슷하죠. 쓸쓸함이나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대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확장시켜 보자면 예전 같으면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막 야 멋있었어 어째서 저째서 하면서 주변에 있을 텐데 쫙 다 그냥 빠져버렸어요. 썰물처럼.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노동의 가치를 막 즐기고 행복하게 나누었던 농무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농업이라는 게 예전만큼 가치롭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농촌 자체가 이제 주류에서 밀려난 예전에는 막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지만 이젠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의 어떤 공허함, 쓸쓸함이 텅 빈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소외당하는 농촌 현실 요거를 상징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농촌의 쇠락 그러니까 다 쇠해버리고 막 떨어져 나가는 뭔가 굉장히 쭉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울분이나 괴로움을 많이 느꼈을 이런 그들이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그러니까 방금 농무 공연한 그 운동장에 있는 학교겠죠. 학교 앞에 소주집에 몰려가 술을 마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술을 마시는 상황의 모습을 보면 분이 얼룩진 얼굴로 술을 마신대요. 뭐 물론 여태 공연을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 분이 얼룩졌다, 분이 얼룩졌다, 뭐 분이 얼룩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의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대 화장 같은 분장 이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우리가 뭐 체육활동 열심히 하고 나면 비비크림 발랐던 거 막 뭉쳐갖고 떡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열심히 뭐 나름의 농무를 추면서 했기 때문에 분장이 얼룩얼룩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시의 맥락을 고려하면 현실에 분노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을 농민들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분이라고 하면 막 분이 가득해, 분이 넘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즉 분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분노가 막 얼굴에 얼룩하다 막 하면은 진짜 막 분노가 한가득한 그런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상 하나의 단어가 2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화자를 지시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얘를 우리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화자. 우리 일반적인 시에서는 화자를 주로 뭐라고 얘기하죠? 나라고 흔히 표현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요. 한 명의 개인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나라고 얘기하면.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에서 그려지는 현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차원.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 개인의 문제겠지만 개인이 아닌 전체의 문제. 이런 걸로 확대시킬 수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농민들이 견뎌야 하는 전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문제 중에서도 이 시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농민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특수한 개인이 막 분노하거나 기분 안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농촌 사회 전체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인의 문제의식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텅 빈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몰려갔으니까 우리도 소주집으로 옮겨갈게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주집으로 오게 됐는데요. 술을 마시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농무를 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막이 내렸다라고는 했지만 원래 농무 자체가 이 집 저 집 집돌이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다들 이렇게 흥겹게 잔치를 벌이듯이 축제의 장이니까요. 근데 소주집에 가버리게 되면 거기서 막 얼쑤덜쑤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소주집에 잠시 들러야 하는 어떤 심리 상태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이야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겠지만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술을 마시는 상황은 어떤 때 술을 마시게 되나요? 아주 행복해서 그것을 축하하고 서로 기념해야 할 때, 그리고 또는 아예 반대로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술을 마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시를 읽었을 때 시를 읽은 맥락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후자 쪽이겠죠.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나 힘겨움이 있기 때문. 그래서 여기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울분이나 슬픔, 이런 것을 잊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순간은 막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하면서 막 꽐라대갖고 쓰러지면서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슬픔이나 울분을 잊으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런 해결, 설명이 뒤따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본적으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더 잘 보여주는 것. 이 사람들이 힘겨움을 느끼면서 술을 마신다는 걸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다음 부분이에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막 술 마시면서 아 나는 답답해, 고달파, 막 원통해, 힘겨워 하고 막 이렇게 푸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지금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시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굉장히 정제된 언어의 문학 양식이라고도 하거든요. 정제됐다는 것은 다듬고 다듬어서 굉장히 조금 부차적이거나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답답해, 고달파, 원통해, 막 자기 감정을 그대로 막 얘기해버려요. 막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시의 또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원래 같으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대신에 막 가슴을 큰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련만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가 어떻네 저떻네 와 원통하기까지 하냐고 막 다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화자의 상황, 막 진짜 답답하고 어떻다 하는 그런 상황이나 또는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직설적으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도 봐요. 보통 시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좀 돌려 얘기하거나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답답, 고달픔, 원통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으니까 좀 이것 자체가 좀 특별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근데 이제 돌려서 표현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어떤 그 원통함의 크기가 너무 컸으니까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들의 상황은 지금까지 시를 보면서 살펴본 걸로는 이제 예전만큼 농업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소외된 농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상황이라면 그들이 느끼는 정서는 원통하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울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인데 너무 직설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농무의 어떤 상황 속에서 농무를 주던 그런 농민들이 이렇게 고달프다는 목소리를 그대로 노출을 함으로써 이 부정적인 현실 자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적인 모습 자체가 전혀 해피하지 않아. 막 이들이 원통해 하면서 삶이 굉장히 고달파라고 막 토로해야 되는 게 사실적인 현실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씁쓸하고 이런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떤 효과도 있냐면 이 현실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적, 오늘 글씨가 왜 이래? 비판적 의도 이런 것을 전달하게 되는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셨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지금 계속 농무의 어떤 연장선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농무를 진행합니다. 꽹과리를 앞장세어 장거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장거리는요, 그냥 시장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어갈게요. 지금 소주집에서 시장거리로 나왔습니다. 꽹과리를 앞장세워서 뭐 깨갱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예전 같으면요, 그러면 비슷한 농민들, 같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몰려들어서 같이 얼쑤덜쑤 막 춤도 추고, 시장 거리니까 사람들 원래 얼마나 많아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흥겹게 흥을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따라붙어서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 없어. 다 쪼무레기야. 쪼무레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이들, 조그만 애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진짜 열심히 공연해. 그래서 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막 열심히 했던 농업의 가치 따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꼬꼬마 코올리개들, 이런 애들만 따라왔을 때 자괴감 좀 들겠죠.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막 악을 쓰면서 으악 저거 뭐야 신기해 막 이렇게 막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처녀 애들은 여기 있죠, 얘네들.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벼기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라고 해요. 킬킬. 어느 상황에서도 킬킬거렸다 하면 그거 좋은 웃음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약간 좀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럼 처녀 애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조모래기 얘기하는 것 이런 거 보면은 전혀 좀 좋은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들만 우리를 보고 있어. 원래는 나랑 비슷한 애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처녀들이 진짜 킬킬거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킬킬킬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녀 애들도 이렇게 막 약간 화장하고 막 이렇게 뭐 옷을 알록달록하게 입고 공연하는 사람들 잘 보기 어려우니까 어머 뭐 신기해 뭐 이렇게 하고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진짜 올해 농사 완전 짱 잘 됐고 그리고 그거 여기저기 다 팔아서 제값 다 받고 잘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로 내 새끼 막 교육도 다 시키고 내가 등 따시게 배불리 먹고 할 생각에 굉장히 행복해. 그래서 막 얼쑤덜쑤 막 춤추는 농무를 하는데 예쁘고 꽃 같은 뭐 처녀들이 와가지고 나를 보며 웃고 있으면 나 막 으쓱으쓱하고 좋아서 더 신나게 농무 추고 연주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나 지금 막 농무를 추기는 추고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하기는 하지만 이거 분명히 제대로 팔리지도 않을 거고 저고가 정책 그런 것 때문에 쌀값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나 힘들어질 예정이야. 괴로울 예정이야. 이걸 생각하고 난 지금 여기서 왜 춤을 추고 있지? 막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있을 때 소녀들이 와서 나를 보고 웃고 있으면 그거는 킬킬거리는 걸로 보이는 거죠. 약간 조롱하나? 날 비웃나?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처녀애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시 안에서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처녀애들이나 쪼무레기들은 이 농무를 추는 농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주고 나름대로 내 농사일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은 없어. 그냥 처녀애들이나 쪼무레기들만 따라올 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녀애들이나 쪼무레기들만 따라온다는 부분,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라고 물어본다면 농촌에서 주요 노동 인력, 노동할 수 있는 젊은이, 이들이 이렇게 잘렸다. 젊은이가 농촌을 떠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대적 배경 얘기할 때 좀 이농에 대한 충동들을 느끼면서 도시로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담겨져 있죠. 사실 이런 측면을 대부분 뭐 자습서나 이런 데서는 쪼무레기, 시 안에서는 쪼무레기들 뿐이라고 했으니까 농촌의 인구가 다 빠져나간 걸 그냥 쪼무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처녀 애들도 그냥 포함해서 넓게 보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대상만 찝어서 얘기하면 우선 대상은 쪼무레기고 좀 넓게 보면 처녀 애들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어쨌든 이들은요. 이 농무를 추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붙어서 막 악을 쓰거나 뭐 처녀애들이 그냥 철없이 킬킬거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아 이제 더 이상 농무라는 것을 이해해줄 사람이 별로 없구나. 농무 또는 농업의 어떤 기쁨이나 그 이후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 가치를 존중해줄 자들이 없어져 버린 농촌의 현실. 그걸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의미를 정리해보자면 냉담하게 변해버린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요게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쪼무레기 나빠, 뭐 처녀애들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농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쪼무레기나 악을 쓰고 처녀애들만 킬킬거리는 장면을 그냥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런 농촌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조금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장거리라고 하는, 시장거리라고 하는 공간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여기는 조금 길어서 그냥 선생님이 편의상 장면을 나눈 거예요. 넘어가자면 지금 장거리 장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뒷부분에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라고 하는데 가기 전까지는 이 앞에 이어서 시장거리를 계속 돌고 도는 모습이거든요. 이 장면 생각하면서 내용을 볼게요. 보름달인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여기 볼게요. 보름달인 밝아 어떤 녀석은 뭐 꺽정이처럼 어떻고 서리미처럼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름달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보통의 시에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광명의 대상 아니면 희망을 상징하는 것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게다가 보름달 하면 굉장히 충만한 완전히 채워진 상태잖아요. 이거 좀 긍정적으로 가려고 하나?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흘러갔는데 게다가 밝아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거 전체적인 흐름이 좀 긍정으로 가려고 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름달의 의미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이 시 안에서 모든 것의 답은 시 또는 작품에 있으니까 시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보름달은 밝아 어떻다라고 하면 맥락상 밝아서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뭐하고 어떤 녀석은 뭐하는지 지금 보일 거거든요. 그 어떤 녀석 1은 꺽정이고요. 어떤 녀석 2는 서림이에요. 꺽정이나 서림이는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인물들이니까 지금은 없지만 꺽정이처럼 서림이처럼 비유했으니까 이들 중에 한 명은 꺽정이처럼 울부짖는 거고 이들 중에 한 명은 뭐 서림이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역사적인 맥락을 소환해 볼게요. 꺽정이나 서림이는 뭐 소설책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요. 명종 때 존재하던 인물들이에요. 그때 역사서 같은 데 이제 있거든요. 명종 때는요. 탐관오리가 굉장히 횡포를 부렸었대요. 탐관오리 뭔지 알죠? 백성들 수탈하는 나쁜 사람들. 높은 관리이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성 돌봐야 되는데 그런 본연의 어떤 해야 되는 일을 망각한 자들. 그런 이들이 횡포를 굉장히 많이 부렸어요. 그 배경이 되는 건 명종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할 때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래서 명종의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좀 소위 헤쳐먹은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외가댁, 식구들, 일가가 다 헤쳐먹었어. 그래서 능력이 있지 않아도 그냥 인맥, 연줄 이런 거 동원해서 웬만한 요직에 다 들어갔대요. 그게 있었던 지역이 황해도가 그게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백성들이 정말 막 수탈이 많이 당하게 되면서 살기 어려웠고 황해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역병이 창궐하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럼 거기에서 좀 관리로서 백성들을 돌봐야 되지만 거기서 뭐 하나 더 수탈할까 하고 그랬던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임꺽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의로운 도적이었죠. 임꺽정 하면은.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임꺽정이 재산을 빼앗아갔던 대부분의 관리들은요. 대부분 그 황해도에서 탐관오리 짓을 했던 명종의 외척들, 그 사람들의 재산을 거의 다 빼앗았고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서 같은 데 보면은 막 이 임꺽정을 어떻게든 잡아들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임꺽정 잡아오면은 막 현상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가짜 임꺽정들이 막 출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좀 웃픈 현실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명종 때 시기는요.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모순된 현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던 시기입니다.
모순된 현실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요거는 현대문학을 배울 때도 가끔 모순된 현실 이런 말들이 좀 나와요. 모순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정직하고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해. 근데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죠. 또는 막 정말 나빠 처먹어서 사람들 막 못 살게 굴고 다 빼앗고 막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벌 받고 못 살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일이 생겨. 그런 게 바로 모순된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살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는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이 당시에 많았던 거죠. 그냥 백성들이 열심히 살지만 자기가 그냥 뭐 명종의 외척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탐관 오리짓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꺽정같이 의로운 자가 나타났던 거죠. 임꺽정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러한 모순된 현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 저항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서림이라고 하는 인물, 서림이가 해해된다고 했는데 서림이라는 인물은요. 임꺽정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같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림이의 역할은 뭐냐면요. 임꺽정은 백정 출신에 그렇게 막 머리는 좋지 않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고 이건 편견일 수도 있고 그냥 백정 출신의 좀 천한 신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세고. 근데 서림이의 경우는요. 전략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꾀를 많이 부리고 막 전략을 세우면서 임꺽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도둑질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림이 역시 나름대로는 현실의 개혁을 위해 저항을 했었어.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임꺽정을 배신하면서 임꺽정이 관군에 의해 체포돼서 잡혀가는데 기여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을 위해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현실에 타협해버리는 인물. 그렇기 때문에 뭐 해해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해해가 내가 꺽정이 죽이게 했어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기뻐서 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현실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꺽정이나 서림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사실은 모두 다 이 현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꺽정, 서림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순된 현실에 분노하며 살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결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분노했었지만 자기 삶도 굉장히 고달프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임꺽정을 죽음까지 몰아갔을 때 여기서의 해해라는 것은 천진난만한 해해라기보다는 죄책감에 크나크게 휩싸이거나 아니면 거의 광기 어리게 내가 이럴 수가 하는 막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의 그 해해일 거고요. 꺽정이가 현실에 울부짖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떤 저항 정신과 거기서 굉장히 힘겹게 살았을 그 모습을 생각하면 꺽정이나 서림이는 다 이 현실에 행복하지 않았었을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서림이처럼 해해되는 모습이 보여. 지금 이 순간 1970년대 그렇다는 것은 이거 조선시대에 있던 일인데 1970년대도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밝은 보름달 앞에서 다 까발려지면서. 그러니까 1970년대는 이 사회상을 보자면 어떤 뭐 산업화나 도시화 이게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농촌이 붕괴되고 그 도시도 사실은 뭐 도시의 삶도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게 됐으니까 뭐 붕괴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살기 어려운 모순된 현실이 펼쳐졌다는 점은 조선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꺽정이나 서림이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이 불평등했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이 현실을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현실은 이 우리의 현실이 불평등하고 힘겹고 막 좌절감이 막 생기는 그런 현실이겠죠. 우리의 현실은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비판적인 의도도 함께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름달은 밝아서 보게 돼. 우리가 지금 녹물을 추는 시간적인 배경이 좀 다 늦은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막 어떤 애는 겉으로 몸 동작만 보면 막 신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 표정 하나하나 보면은 막 괴로움이나 근심, 걱정,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녹물을 추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이 농사를 지으면서 졌던 뭐 빚이나 이런 거에 허덕이겠지? 과연 내가 빚은 다 갚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 해는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근심,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보름달이 너무 밝아. 그래서 보름달은 밝아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다 까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름달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는 여기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표정을 다 보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을 울분이나 한 이거를 감출 수 없게 하는 또는 뭐 다 드러내는 없게 하는 또는 뭐 드러내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계속 보면 이렇게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서리미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데 무엇하랴. 우리 이까짓이라는 말 나왔어요. 뭐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한테 선물 줬는데 어머 이까짓 것 이러면은 선생님 신랑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까짓이라면 막 형편없는 것, 하찮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럼 이까짓 산구석 내가 여태 생계를 꾸려나갔던 공간에 이까짓이라고 하고 이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그동안 나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왔어. 그게 뭐냐면 농사일하고 노동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렇게 농사하고 열심히 산데 무엇하랴 라고 얘기하죠. 이거 무엇하겠어? 뭐하지? 하고 막 진짜 진심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뭐하겠어?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배운 건 농사밖에 없는데 지금 농사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도대체 난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진짜 낙담, 자기 스스로 자존감에 젖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엇하랴 라고 하는 것은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좀 자기 스스로 비웃으면서 나 진짜 별거 없는 인간이다. 막 이런 식의 농사 아니면 할 게 없는데 정말 농사 지어도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난 뭘 하면서 살지? 하고 스스로를 비웃는 자조나 또는 한탄의 정서 이런 걸 서리법을 통해서 심화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전반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 현내에게나 맡겨두고 라고 해요. 비료값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비료값도 들 거고요.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 텐데 당장은 생산물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다 빚으로 빌렸을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나면 갚을게. 그거 수확하고 나서 그 돈으로 갚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거 다 못 지키게 될 거예요. 비료값도 안 나온다는 건 1년 내내 내 노동력 바쳐서 일했던 내 품삯 같은 건 아예 더 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는 부분에서 우리 저번에 학습활동에서 시대적 배경 얘기해 줬었잖아요. 굉장히 저고가 정책을 쓰면서 생계도 꾸리지 못했다. 그러한 당시의 농촌 상황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농촌 현실이 이 정도로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알려주죠. 뭐뭐 따위야 막 이런 말이 이까짓 이런 것처럼 정말 하찮은 거 취급하는 내가 평생 살아오고 했던 내 삶의 어떤 존재 이유같이 진짜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이까짓 것 뭐뭐 따위야 하찮은 것 취급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쨌든 괴롭고 자시고 간에 이렇게 해봤자 돈도 안 되고 힘들 거라면 그냥 옆 현내에게나 맡겨둘래 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등장인물이 굉장히 좀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구나.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자포자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사실은 분노의 감정도 크게 자리 잡고 있겠죠. 내가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돈벌이도 안 되는 거지? 난 도대체 뭘 하고 산 거지?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계속 내용을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나 뭐 할 거야? 다 때려치고 싶어 할 정도로 이제 분노의 감정이 살짝 이제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쇄전을 거쳐서 도수장 앞에 돈다고 했죠? 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쇄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본 정서로 보자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까지 우울할 수가 없어. 굉장히 막 눈물 뚝뚝 흘릴 수 있는 굉장히 울적한 막 그런 상황, 분노, 울분 이런 거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쇄전을 거쳐서 도수장 앞에 와 도는 거죠. 교과서에는 지금 다 이렇게 각주 표시가 돼 있고 뜻풀이가 돼 있죠. 쇄전이라고 하면은 소를 뭐 사고 파는 곳, 시장 같은 데고, 도수장 하면 가축 같은 것을 이제 뭐 먹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도축하는 곳,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그냥 뭐 어떤 장소를 돌면서 쇄전이나 도수장을 갔을 수도 있지만요. 마침 소를 사고 파는 곳이고 그 이후에 도축장에 왔다고 하면은 뭔가 의미상 이 소가 여기 왔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잖아요. 소라고 하는 것은요. 농경사회나 농촌이라는 공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지금은 다양한 농기구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소가 그런 역할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내 노동력을 많이 덜어주고 그러니까 내 노동 메이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농사일 메이트가 사고 팔아지는 거예요. 즉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빚도 갚기 어려우면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청산하게 될 때 소를 팔 수도 있죠. 그러면 녹물을 추는 누군가는 선생님은 지금 많이 그리기 귀찮아서 3명만 그리긴 했지만 녹물을 3명이 추진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농군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소를 슬픈 마음으로 팔았던 기억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소가 누군가에게 도축장에서 잡아 죽임을 당했을까? 이런 상상도 당연히 했었을 텐데 공간 자체가 소를 사고 파는 공간을 지나서 도축장을 지날 때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어떤 분노나 울분의 감정이 굉장히 절정을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수장이라고 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인물들이 느꼈을 분노나 또는 설움 이런 등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수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와 돌 때 나의 분노는 지금 절정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정을 찍은 순간 이 와 돌 때 그 다음 행을 보면 우리는 점점 뭐가 난다고 얘기해요. 신명이 난다라고 하죠. 신명도 뜻풀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흥겨운 정서를 얘기할 때 막 신이 날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흥겨운 막 신 이런 거 말이 돼요? 막 지금 분노가 완전 치밀었는데 왜 신명이 난다고 하지? 뭐야 미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묻곤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면 맥락상 보면 지금까지 봤을 때 결코 절대 신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막 괴로움이 절정이 치달음이 살짝 돌아버린다 미친다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미친 거야. 우리가 진짜 막 화가 나고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 어떤 친구가 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 왜 그래 무서워 너 미쳤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그 정도로 막 화가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신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진짜 분노가 가득한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신명은 오히려 진짜 농민들의 엄청난 크기의 울분이나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근데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신명이라는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사설시조나 아니면 판소리 같은 데 보면요. 흥부가 굉장히 가난하고 막 진짜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어려워서 막 슬프고 굉장히 고달픈 상황에서 상황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해악스럽게.
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사서시조 같은 거 보면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겨운데 상황은 좀 재밌게 익살스럽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걸 보통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좀 한번 웃어 넘김으로써 그 힘듦의 감정을 한번 누그러뜨리는 거. 이런 감정의 신명이라고 본다면 힘들지만 현실을 좀 잠시라도 잊고 현실을 잊고 일시적으로 신이 나서 울분을 풀어내는 것. 요것을 신명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해요. 그것도 가능하기는 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신명이 난다라고 하면서 신명나는 동작을 보여주거든요. 한 다리를 들고 막 날라리, 피리 같은 걸 막 불거나 고갯짓을 막 깍깍깍 어쨌든 뭐 갸웃갸웃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흔들거나 하면서 신명나는 모습을 보이긴 하니까 일단 표면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죠. 2번처럼. 다만 1번으로 보나 2번으로 보나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 그게 뭐죠? 울분이라는 거. 또는 뭐 분노도 같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신명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는 굉장히 신이 나고 흥겨운 감정을 얘기하지만 이 시에서만큼은 신명에 울분이나 한 이런 정서가 품겨져 있다, 들어있다, 품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또 잘 묻는 표현 방식이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상 이 이전까지는 이 앞부분까지는 절대로 신명이 나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굉장히 막 분노, 서름, 괴로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이 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즐거운 척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상황과 말이 반대가 돼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우리 막 교실에 맨날 지각하던 친구가 있어. 근데 뭐 선생님이 그 친구 들어왔는데 야, 우리 반 최고 부지런한 애 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해도 문장에 비문, 그러니까 문법적이지 않은 부분 없고 우리 반 최고 부지런한 애 왔네? 라고 해도 이 부분에도 문법이 안 맞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상황하고 연결해 보자면 반대로 얘기했어. 우리 이런 걸 반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을 한 거예요. 문장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상황으로 보자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말을 한 반어적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이 부분을요, 역설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역설은 이런 거 아닌데요, 선생님? 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역설이라고 하면 뭐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것처럼 문장 자체에서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슬픔은 어떻게 찬란할 수가 있어? 슬픔은 굉장히 어둡고 가라앉는 부정적인 감정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역설, 즉 찬란한 슬픔의 봄 하면은 찬란과 슬픔이 표면으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이런 걸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긴 지금 보면은 표현은 아니지만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이들의 내면, 속마음의 세계, 여기가 이제 속마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막 표시를 해보자면 이 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분노, 울분, 좌절, 한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면요. 표정 또는 하는 행동, 신명이 난다고 하죠. 웃고 있어. 막 좋은 척하면서. 뭐 그래도 선생님이 디테일을 살려서 웃고 있으나 눈은 웃고 있지 않은 그림을 그렸어요.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들 어떤 표정이나 하는 동작 이런 걸 살펴보면 절대 신나지 않아요. 근데 신나는 것처럼 표출했죠.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데 동작은 신명, 표정이나 뭐 이런 거는 어땠을지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뭐 걱정이처럼 울부짖거나 어쨌다 했으니까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막 날라리를 불거나 어깨짓을 하거나 라고 얘기함으로써 막 신명나잖아, 신명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은 분노, 울분, 좌절, 한 이게 가득한데 겉으로는 신명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불일치하죠. 상황과 행동이 불일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해요. 안 맞잖아. 뭔가 안 맞는 그 상황,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반어랑 역설이라는 말을 동시에 쓰지만요. 달라요. 반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을 기준으로 지금 반어라고 본 거고요. 공부하다가 왜 이건 역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설은 상황을 봤을 때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농모 전체에서 농모의 어떤 주제의식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농모 자체가 하고 있는 기능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농무는 농무를 통해서 어떤 현실에 대한 분노나 한을 표출하게 하는 것이 농무다 라고 하면서 농무의 기능을 이렇게 보고요. 방금 했던 역설적 상황이라는 말을 살려보자면 현실에 대한 분노나 한을 역설적으로 표출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표출하면 역설적 상황을 제시해서 표출해줬다 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내면에 있던 괴로움을 탁 터뜨리고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한풀이의 모습을 보이는 게 농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의 맥락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다소 이렇게 막 쉽지는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시어 자체들은 굉장히 좀 그래도 쉬운 시어들이거든요. 막 굉장히 막 관념어라든지 막 어려운 시어들이 사용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시대적인 상황이나 농무를 추는 것, 장면 장면 옮겨지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잘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제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주제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제 생각해 보자면 뭐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그 농민들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현실을 보여주고 그 현실에 대한 그에 대한 비판,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무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정희성 시인의 전문강의 삽을 싣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